우리 인생이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만나게 되는 크고 작은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가거나 침몰하지 않고 방향키를 제대로 잡고 파도에 저항하기보다는 파도의 리듬을 타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텐데요.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파도를 바라보거나 이미 타고 있는 것 같죠. 저자는 이 책의 서두에서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화염에 휩싸여서 불타고 있는 커다란 그 선박의 갑판 위에서 아래를 보니까 아파트 17층 정도의 높이 아래 차갑고 시커먼 바닷물이 사납게 일렁이고 있는데 그 불타는 갑판 위에서 우왕좌왕하다가 불에 타서 고통스럽게 죽을 것인가 아니면 갑판 아래에 바다로 용기 있게 뛰어내릴 것인가. 1988년 7월에 실제로 폭발 사고가 난 석유 시추션 그 갑판 위에서 그 누군가는 차가운 파도가 치는 부캐로 뛰어들었고 그 17층 높이 정도의 바다 그 아래로 뛰어내리는 것 역시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불타는 석유 시추선 갑판 위에서 우왕좌왕하던 168명은 남아 있었다고 해요. 불타는 갑판 위에서 계속 서 있는 것보다는 뛰어들이는 게 낫다고 판단한 소수의 사람은 살았고 우왕좌왕하던 다른 사람들은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이 거대한 배가 불에 타서 침몰하고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할 사람들과 함께 있을지 아니면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바다로 뛰어내릴 것인지. 의미심장하죠?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에 휩쓸려서 침몰하지 않고 변화의 물결에 제대로 올라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8가지 에이트를 이 책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까요? 세계적인 석학들과 인공지능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이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요소로 공감 능력하고 창조적 상상력을 꼽는다고 합니다. 선진국들이 오래전부터 학교나 직장에서 이 공감 능력이나 창조적 상상력을 길러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반해서 대한민국은 그런 이야기들은 하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면 그 깊이가 미미하고 전반적인 교육의 혁신이 보다 필요하다. 이런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시대의 새로운 계급 사회에 대해서 아주 충격적인 예측이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2017년의 일이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유기훈 교수팀이 보고서를 발표했다. 미래의 도시에서 시민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제목이었다. 여기서 유기훈 교수팀은 충격적인 예측을 했다. 2090년의 한국 사회는 인공지능 로봇이 대부분의 직업을 대체한 결과 한국인의 99.997%가 프레카리아트가 된다고 말이다. 프레카리아트란 불안정한이라는 뜻의 이탈리아어 프레카리오와 노동계급을 뜻하는 독일어 프롤레타리아트의 합성어로 이 용어를 널리 알린 영국 런던 대학교 가이 스탠딩 교수에 따르면 다음에 3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꿈과 열정이 없다. 둘째, 내가 하는 일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다. 셋째, 먹고 사는 문제로 평생 고통받는다. 이 계급의 대표적인 사례가 누구일까? 노숙인, 난민, 불법 외국인 노동자다. 그러니까 앞으로 약 70년 뒤에 한국인의 99.997%는 인공지능 때문에 난민 수준의 사회적 경제적 삶을 살게 된다는 게 유기훈 교수팀의 예측이다. 그런데 유기훈 교수팀만 이런 예측을 한 게 아니다. 세계적인 석학들과 미래의 학자들도 비슷한 예측을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예일대학교 로버트 실러 교수는 미래에는 인공지능에게 대체된 수십억 명의 인류가 전 지구적인 빈민촌을 형성하며 살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다. 뭐라고? 70년 뒤라고? 그럼 나와는 큰 상관이 없겠는걸?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한국인 99.997%가 프레카리아트로 떨어지는 일은 이미 오래전부터 조용히 진행되어 왔다. 서두에서도 언급했지만 우리나라는 인간 근로자 10,000명당 로봇 수가 세계 평균 69대보다 무려 462대나 많은 531대로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는 비율 세계 1위를 자랑하고 있다. 그렇다면 로봇에게 대체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프레카리아트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 유기훈 교수팀이 집필한 미래사회 보고서를 보면 알겠지만 한국인의 99.997%가 프레카리아트로 떨어지는 일은 2030년경부터 2070년경까지 급격하게 진행된다. 그리고 2080년경부터 완만하게 진행되다가 마침내 2090년경에 완성된다. 한마디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 앞으로 길어야 10년이다. 앞으로 10년 안에 당신은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능력, 즉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물론이고 당신 가족마저 프레카리아트로 떨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몇 년 동안 꿈과 열정을 폄하하고 일의 가치를 부정하는 프레카리아트 문화가 횡행했다. 불행히도 이 잘못된 문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다. 여기에 인공지능 공포마저 현실화된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유기훈 교수팀이 예측한 것보다 훨씬 빨리 국민의 99.997%가 프레카리아트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당신이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법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이유다.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방법 8.1 디지털을 차단하라. IT 기기를 차단하는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IT 기기에 중독된다. 중독은 종속을 의미한다. 인공지능은 지금의 IT 기기보다 적게는 몇백 배, 많게는 수천 수만 배의 중독성을 가질 것이다. IT 기기를 차단하는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인공지능도 차단하지 못할 것이고 마약 이삭으로 중독될 것이다. 즉 현재 IT 기기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은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자마자 인공지능의 노예로 전락할 것이다. 그것도 자발적으로 말이다. 반면 IT 기기를 차단할 줄 아는 사람들은 IT 기기를 접촉할 시간에 독서와 사색을 하고 예술과 자연을 접하고 다른 사람들과 진실하게 교류하면서 자기 안의 인간성과 창조성을 발견하고 강화해 나갈 것이다. 그런데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IT 시대인 지금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지만 인공지능 시대에는 더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인공지능 시대에 저절로 리더가 된다. 디지털이 아날로그를 흉내낸 것에 불과하듯이 인공지능은 인간을 흉내낸 것에 불과하다. 인공지능은 기계에 종속되어 인간 고유의 능력인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을 상실한 사람은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지만 그 반대인 사람은 절대로 대체할 수가 없다. 우리가 컴퓨터를 꺼라, 스마트폰을 꺼라, 그러면 주위에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구호를 외치면서 IT 기기를 차단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이유다. 실리콘밸리의 부모들과 사립학교가 아이들에게 평생 IT 기기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빠르면 중학교 1학년, 늦어도 고등학교 1학년 무렵이면 허락한다. 그런데 IT 기기를 그냥 주는 게 아니다. 다음 3가지 과정을 밟기 위해서 IT 개념과 IT 기기의 작동 원리를 깨우치게 하고 IT 문화를 통찰하게 한다. 그리고 기존 IT에 혁신을 일으키거나 새로운 IT, 개념, 기기,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기초적인 능력을 기르게 한다. 한마디로 소비자가 아닌 창조자의 입장에서 IT 기기를 대하게 한다. 첫째, 철학적, 수학적 관점에서 IT 기기를 보게 한다. 생각하는 인문학에서 자세히 밝혔지만 IT 개념은 철학과 수학의 교차점에서 탄생했다. 만일 우리나라 아이들처럼 IT 기구를 그저 도구적 관점에서만 바라본다면 어떻게 될까? IT 기기를 활용해서 온갖 일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뿐이다. 반면 IT 기기를 철학적, 수학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어떻게 될까? 기존 IT 개념의 혁신을 일으키거나 새로운 IT 개념을 창조하는 기초적인 힘을 가질 수 있다. 둘째,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을 분석해서 분해해서 IT 기기의 작동 원리를 탐구하고 이해하게 한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IT 기기를 과학적, 기술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고 기존 IT 기기의 혁신을 일으키거나 새로운 IT 기기를 창조할 수 있는 기초적인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셋째,
IT 기기를 사용해서 SNS 등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는 행위 등이 자신의 미래와 타인들과의 관계와 사회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에 대해서 깊이 사색하게 하고 이를 글로 쓰고 발표, 토론하게 한다. 이를 통해서 아이들은 IT 문화 전반에 대한 통찰력을 가질 수 있고 새로운 IT 문화를 창조하는 기초적인 힘을 기를 수 있다. 실리콘밸리가 추구하고 있는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법은 다음에 두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인공지능을 차단하는 능력을 가진 나를 만든다. 둘째, 새로운 인공지능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를 만든다. 8.2. 나만의 평생 유치원을 설립하라. 미래의 한국 인구의 99.997%가 프레카리아트로 전락한다는 충격적인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서울대학교 유기훈 교수팀은 같은 보고서에 한국 미래의 사회의 계급 구조에 대해서 예측한 내용도 담았다. 여기에 따르면 미래의 한국 사회는 4계급으로 나뉜다. 제1계급 인공지성 플랫폼 소유주, 제2계급 인공지성 플랫폼 스타, 제3계급 인공지성, 제4계급 프레카리아트. 제1계급인 인공지성 플랫폼 소유주는 자신이 소유한 세계적인 기업을 인공지성 플랫폼으로 변화시킨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 계급의 특징은 인류 최고 수준의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을 가졌다는 것이다. 그 결과 세계의 최고 수준의 인공지성들을 비서처럼 거느리고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로 치면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페이스북 같은 기업의 창업자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제2계급은 제1계급이 소유한 플랫폼 안에서 스타가 된 사람들이다. 오늘날로 치면 할리우드 스타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다. 제3계급은 인공지성이다. 이는 오늘날의 기업처럼 법인격을 소유한 인공생명체로서 스스로 진화하고 발전하는 지성을 소유한 정보 시스템이다. 한마디로 인공지능의 최종 발전 형태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인공지성은 법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기업이 그러하듯이 금융거래가 가능하고 부동산 소유도 가능하다. 또 인공지능 로봇 임직원과 인간 임직원을 고용해서 사업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어떤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스탠퍼드 대학교 법정보센터 제리 캐플론 교수를 비롯해 많은 법학자들이 미래의 인공지능이 법인격을 갖출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제4계급은 오늘날의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사무직 종사자, 노동자 등 대부분의 직업군이 속하는 계급이다. 내가 유기훈 교수팀의 미래 사회 보고서에서 나오는 미래 한국 사회 계급 구조도를 처음 접한 것은 약 1년 6개월 전이다. 나는 지난 1년 동안 이 계급 구조도를 두고 참 많은 사색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내 안에서 이런 깨달음이 반짝 떠올랐다. 앞으로 제1계급, 즉 인공지성 플랫폼 소유주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들은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같은 기업의 창업자들일 것이다. 만일 내가 이 사람들의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의 원천에 대해서 알 수 있다면, 그 원천을 나 자신에게 적용해서 스스로를 바꿀 수 있다면, 이야말로 지상에서 가장 완벽한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법 아닐까? 나는 당장 서점과 도서관으로 향했다. 그리고 책장을 헤집고 다녔다.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 2-3달 가까이 그렇게 했다. 놀랍게도 나는 그들이 가진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의 원천을 발견할 수 있었다. 세계적인 IT 잡지 와이어드는 이렇게 말했다. 만일 당신이 몬테소리 교육 철학에 대해 모른다면 구글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 인공지능 시대의 리더를 기르는 교육. 물론 몬테소리 스쿨을 다녔다고 해서 모두가 창조적인 인재가 되는 것은 아니다. 몬테소리 교육의 창시자인 마리아 몬테소리 교육 철학의 핵심인 자유, 몰입, 성취 등의 가치를 내면화하고 실천하는 아이가 창조적 인재가 된다. 구글의 두 창업자를 보자. 두 사람은 몬테소리 스쿨 시절 자신이 공부하고픈 주제를 자유롭게 선택했고 교사들은 그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해 주었다. 학교가 정해준 주제가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정한 주제를 공부하다 보면 누구나 신나게 집중하고 즐겁게 몰입할 수밖에 없다.
집중과 몰입은 성취로 이어진다. 아이는 성취를 통해 두 가지를 얻게 된다. 첫째, 자신의 잠재력을 깨닫는 기쁨. 둘째, 친구들과 어른들의 칭찬과 격려를 받는 기쁨. 그렇게 아이는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고 더 깊은 집중력과 몰입력을 갖게 된다. 참고로 마리아 몬테소리는 이 과정을 가리켜 반복이라고 불렀다.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런은 몬테소리 스쿨 시절 만난 몬테소리 교육 철학의 핵심 가치들을 내면화했고 이를 평생 실천했다. 만일 두 사람이 몬테소리 스쿨을 그냥 다니기만 했다면 서비스천 스런 같은 사람이 나는 감히 비교도 할 수 없다는 수준의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 절대 아니다.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의 유년 시절을 연구해보면 두 사람은 부모로부터 인공지능 시대의 리더가 되기 위한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의 부모는 아이들이 미래의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갈 것임을 확신했던 것 같다. 또 아들을 인공지능 시대의 리더로 키우려면 어떤 능력을 길러줘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깊이 연구했던 것 같다. 그리고 다음 두 가지 결론을 내렸던 것 같다. 첫째, 가정에서 인공지능 지식, 기술 교육을 체계적으로 한다. 둘째,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을 가장 잘 길러준다고 판단되는 몬테소리 교육을 받게 한다. 몬테소리 교육의 핵심 가치는 자유, 몰입, 성취를 발빠르게 수용해 기업 문화로 정착시킨 곳은 지구상에서 인공지능에 가장 민감한 실리콘밸리다. 구글은 물론이고 스페이스X, 우버, 넷플릭스, 드롭박스, 길리어드 사이언스 같은 실리콘밸리의 혁신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당신은 이미 지혜로우니 알아서 하라를 표고로 내걸 정도로 임직원에게 무한에 가까운 자유를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왜 그럴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해내고 프로젝트에 몰입하고 동료들과 깊게 소통하는 능력은 임직원이 누리는 자유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일찌감치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창의성과 몰입, 소통 능력은 탁월한 성취로 이어지고 기업의 수익을 기하급수적으로 증대시킨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연 그뿐일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실리콘밸리는 인공지능이 만들 미래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곳이다. 여기 경영자들은 도대체 어떤 기업 문화를 만들어야 임직원을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존재로 만들 수 있을까를 놓고 늘 치열하게 사색하고 연구하고 있다. 자신의 기업에 그런 문화를 정착시켜야 인공지능 시대에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쯤에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힘은 몬테소리 교육이 있다기보다는 유치원에 다니는 나이대의 아이들에게 있다는 사실이다. 그럼 나는 왜 지금껏 몬테소리 교육을 강조했던 걸까? 그것은 몬테소리 교육이 유치원 아이들의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을 가장 잘 이끌어낸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에게도 유치원생 시절이 있었다. 그때 당신은 인류 최고 수준의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을 소유하고 있었다. 당신은 세상에 물들어가면서 두 능력을 잃어버렸다. 이제 되찾을 때다. 당신 안의 어린아이를 다시 발견하라. 그 아이와 대화하라. 그 아이와 마음껏 노래하고 춤추라. 때로는 놀이터로 가라. 거기서 아이들과 함께 놀아라. 그러면서 배워라. 자유롭게 마음껏 노는 법을. 그렇게 당신이 당신 안의 어린아이를 다시 만날 때 당신의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은 자연스럽게 회복된다. 비록 어른이어도 언제나 언제까지나 내면의 유년 시절의 자기 자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인공지능에게 대체될 수 없다. 인공지능은 유년 시절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힘써 다시 아이가 되라. 8.3 노잉을 버려라. 비잉하고 두잉하라. 하버드 경영대학원도 최근에 설립 100년 만에 처음으로 교육개혁을 단행했다. 핵심은 노잉 위주의 교육을 비잉 및 두잉 위주로 바꾸는 것이었다. 비잉은 자기 인식을 통해 조직 구성원과 고객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는 가치와 신념 등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고 doing은 기존 기술에 혁신을 일으키거나 새로운 사업을 창조하는 것을 뜻한다. 즉
하버드 경영대학원은 지난 100년 동안 추구해왔던 지식 교육을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을 기르는 교육으로 바꾸었다. 교육 시스템 자체를 인공지능의 주인이 되는 경영자를 배출하는 것으로 바꾼 것이다. 하버드 의대 교육개혁의 핵심인 플립 러닝은 교과서와 강의가 사라진 수업을 의미한다. 그럼 교수와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무엇을 할까? 토론을 한다. 학생들은 집에서 미리 공부해온 내용을 중심으로 열띤 토론을 하고 교수도 학생들 사이에 앉아서 함께 토론한다. 물론 이 토론은 1차에서 3차 산업혁명 시대에 하버드가 즐겨했던 논쟁 위주의 토론이 아니다. 인공지능은 절대 가질 수 없는 공감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화 위주의 토론이다. 플립 러닝 형태의 수업이 주입식 강의 형태의 수업보다 학습 효율이 무려 18배나 높은 것이다. 나는 앞에서 IBM,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IT 기업들이 빠르면 2025년, 늦어도 2035년 무렵이면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될 것이라고 예측한다고 했다. 그리고 앞으로 인공지능은 양자 컴퓨터를 탑재하게 되고 IQ가 만을 돌파한다고 했다. 이는 무슨 의미인가? 양자 컴퓨터 상용화 시대가 열리면 인공지능의 본격적인 인간 대체 시대 또한 열린다는 것이다. 내가 앞에서 인공지능에 의한 전문직의 대체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점을 2035년으로 잡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는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기 전에 인공지능은 절대로 가질 수 없는 인간 고유의 능력을 가지지 못하면 큰일 날 수 있다는 것이다. 잘못하면 프레카리아트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신이 닮고 싶은 천재를 한 명 정하라. 그 천재의 초상화를 구해서 침실에 걸어두라. 매일 마음속으로 그와 대화하라. 그에 관한 책들을 찾아 읽어라. 그가 자신의 창조적 영감을 키우기 위해서 읽었던 책들도 찾아 읽어라. 시간이 허락한다면 그가 태어나서 자랐던 곳과 그가 왕성하게 활동했던 장소들도 찾아가 보라. 매일 또는 며칠마다 한 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천재처럼 생각하고 천재처럼 느끼고 천재처럼 행동해보라. 그렇게 천재의 창조적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의 원천을 당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라. 그러다 보면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창조적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을 갖출 것이다. 기억하라. 빌 게이츠도 스티브 잡스도 그렇게 IT 천재가 되었다. 인공지능은 결국 인간을 흉내낸 것에 불과하다. 인공지능은 인간 중에서도 천재를 흉내내고자 한다. 하지만 천재의 지적 능력 정도나 흉내낼 수 있을 뿐 창조적 능력은 흉내조차 낼 수 없다. 아니, 인공지능은 천재의 창조가 무엇인지조차 모른다 하여 천재는 인공지능이 영원히 가 닿을 수 없는 별로 남을 것이다. 인공지능 시대에도 인간 천재는 계속 나타날 것이다. 그들은 새로운 인공지능을 상상하고 창조할 것이다. 그렇게 천재는 인공지능의 주인을 넘어 인공지능 시대의 위대한 창조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 당신도 힘써 천재를 추구하라. 천재의 창조적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의 원천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라. 그렇게 천재라는 별의 빛이 당신의 내면 위에 흐르게 하라. 당신이 닮고 싶은 천재는 누구인가? 8.4 생각의 전환 디자인 띵킹 하라. 스탠버드대 디스쿨의 디자인 띵킹은 다음 5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1단계 공감하기, 2단계 문제를 새롭게 정의하기, 3단계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내기, 4단계 시제품 만들기, 5단계 시험하고 검증하기. 그런데 이 5단계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다. 버나드 로스의 말을 빌리면 4단계까지 갔다가 다시 2단계로 돌아가거나 특정 단계를 몇 번이고 반복할 수도 있다. 1단계 공감하기는 관찰, 대화, 체험 등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는 행위다. 2단계 문제를 새롭게 정의하기는 공감하기를 통해서 이해하고 깨달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문제를 새롭게 바라보고 정의하는 행위다. 더그리치가 어린이 환자들의 마음을 알기 위해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을 관찰하고 어린이들과 대화하면서 어린이들의 문화를 깊이 체험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되겠다. 공감하기 1단계는 2단계 문제를 새롭게 정의하기는
공감하기를 통해서 이해하고 깨달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문제를 새롭게 바라보고 정의하는 행위다. 이 더치 디그는 공감하기를 통해 어린이들의 입장에서 MRI 기계와 MRI 검사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문제는 MRI 기계나 MRI 검사 자체가 아니라 어린이들이 기계와 검사에 대해 느끼는 감정임을 깨달았다. 그 결과 문제를 어떻게 하면 어린이들이 마취 주사를 맞지 않고 MRI 검사를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어떻게 하면 어린이들이 MRI 기계를 친근하게 느낄 수 있을까? 신나고 즐거운 얼굴로 MRI 검사기 안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을까로 새롭게 정의할 수 있었다. 3단계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내기는 말 그대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스탠버드대 디스쿨의 설립자 중 한 명인 데이비드 켈리는 톰 켈리와 공조한 유쾌한 크리에이티브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22가지 방법에 대해 조언하고 있다. 이 중 대표적인 10가지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고의 노력을 기울여라. 둘째,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데 도움이 되는 환경을 만들어라. 셋째, 잠재의식을 활용하라. 넷째, 브레인스토밍을 하라. 다섯 번째, 아이디어 노트를 써라. 여섯 번째, 사람들과 즐겁게 대화하라. 일곱 번째, 이미 문제를 해결했다고 상상하라. 여덟 번째, 스토리보드를 활용하라. 아홉 번째, 마인드맵을 활용하라. 열 번째, 비주얼 띵킹을 하라. 이 단계에서는 위 방법들 중 일부를 사용해도 좋고 모두를 사용해도 좋다. 더그디치도 이 방법들을 사용해서 MRI 기계를 우주선 또는 해적선으로 디자인하고 MRI 촬영 기사로 하여금 어린이 환자들에게 우주선 또는 해적선을 타고 떠나는 모험 이야기를 들려주게 하겠다는 아이디어를 도출해냈다. 4단계 시제품 만들기는 아이디어를 직접 테스트 제품으로 만들어 보는 것을 의미하고 5단계 시험하고 검증하기는 테스트 제품을 시험하고 검증해서 완벽한 제품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더그디치가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여러 종류의 스티커들과 조형물들을 만들고 이를 MRI 기계에 붙인 뒤 어린이들의 반응을 보고 나서 최종적으로 해적선 MRI와 우주선 MRI로 정한 것을 생각해 보면 되겠다. 이 디자인 띵킹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5가지가 있다. 디자인 띵킹은 우리나라에서 누구나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무엇이 되었다. 이쯤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그동안 어떤 창조도 혁신도 일으키지 못했던 걸까? 그리고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주류가 되기는커녕 그 거대한 흐름에서 처참하게 뒤처지고 있는 걸까? 스탠퍼드대 기계공학과 레리 라이프 교수는 디스쿨의 설립자 중 한 명이다. 그는 디스쿨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 200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를 직접 방문해서 디자인 띵킹을 전파하고 있다. 그는 위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첫째, 부모는 자녀가 안정적인 길만 가기를 바라고 자녀는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에게 의존하는 특유의 가족 문화 때문이다. 두 번째, 사고가 한국 교육 시스템의 틀 안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자신의 내면에 이미 창의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네 번째, 창조적 인재가 되겠다는 절박한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공감과 대화에 기반한 협력 문화가 없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한국 사회 특유의 틀을 깨트리지 않는 한 제 아무리 스탠퍼드대 디스쿨의 디자인 띵킹을 열심히 배워봤자 창조적 공감을 할 수도 창조적 혁신을 일으킬 수도 없다는 것이다. 한국인은 획일화된 가정에서 태어나서 공부 중심의 획일화된 가정교육을 받다가 획일화된 학교에 들어가서 역시 공부 중심의 획일화된 학교 교육을 받는다. 그리고 획일화된 대학에 들어가서 학점과 취업 중심의 획일화된 교육을 받다가 획일화된 직장에 취직해서 일 중심의 획일화된 삶을 산다. 그렇게 한국인은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기계 구조 안에서 기계 아닌 기계로 살아간다. 그 결과 한국인은 레리 라이프 교수가 지적한 디자인 띵킹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5가지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다. 3차 산업혁명 시대까지는 기계처럼 살아도 괜찮았다. 아니, 오히려 기계처럼 살수록 학교와 사회에서 더 인정받았다. 하지만 알다시피 4차 산업혁명부터는 다르다. 지금 기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보다 더 나은 기계, 즉 인공지능에 대체된다. 당신의 삶을 돌아보라.
꿈, 희망, 자유, 창의, 개성, 믿음, 소망, 사랑. 당신은 당신을 가장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가치들을 얼마나 추구하면서 살았는가?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일주일에 1시간만이라도 외부의 목소리가 아닌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기를 권한다. 학교, 직장, 사회의 리듬이 아닌 당신 자신의 리듬에 맞춰서 생각하고 꿈꾸고 움직이는 시간을 갖기를 권한다. 그런 시간들이 축적되다 보면 당신은 자연스럽게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 당신이 기계가 아니고 인간임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바로 그 순간이 당신이 인공지능을 이기는 순간이다. 인공지능의 노예로 살아갈 미래가 인공지능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미래로 바뀌는 순간이다. 당신이 인간 본연의 가치를 회복하면 당신은 저절로 한국 특유의 가정문화와 한국 교육의 틀을 벗어나게 될 것이다. 당신은 자유로워질 것이고 내면의 창조성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면의 창조성을 발휘해서 자신을 완성하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싶다는 절박한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당신은 자신과 같은 절박함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 나서게 될 것이고 그들과 창조적으로 협력하게 될 것이다. 바로 그때 스탠퍼드대 D스쿨의 디자인 띵킹이 훌륭한 무기가 되어줄 것이다. 디자인 띵킹은 기계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디자인 띵킹은 매일 매 순간 인간답게 살기 위하여 치열하게 노력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런 사람만이 진정한 공감을 할 수 있고 진정한 혁신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제 기계의 길을 버리고 인간의 길을 가라. 8-5 인간 고유의 능력을 일깨우는 무기 철학하라. 2014년 무렵의 일이다. 인공지능 켄쇼가 월스트리트의 심장부라 불리는 골드만삭스에 입사했다. 당시 골드만삭스에는 월스트리트 최고의 트레이더 600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하지만 켄쇼가 근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598명이 해고당했다. 켄쇼가 그들이 한 달에 걸려서 한 일들을 몇 시간 만에 끝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의 파괴적 능력을 경험한 골드만삭스는 회사의 정체성을 금융투자에서 인공지능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2015년 이렇게 선언했다. 우리는 인공지능 기업이다. 이후 월스트리트의 금융투자 회사들은 골드만삭스를 따라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지금 월스트리트에서는 인간이 하던 일의 약 90%를 인공지능이 대신하고 있다. 골드만삭스 CEO가 우리는 인공지능 기업이다 라고 선언한 지 약 4년 뒤인 2018년의 일이다. 미국 역사상 벤치마크 대비 최장기 초과 수익을 기록한 월스트리트의 전설적인 투자자 빌 밀러가 존스 홉킨대 철학과에 7,500만 달러, 그러니까 약 875억 원을 기부했다. 그는 왜 하필 철학과냐고 묻는 사람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다. 나는 존스 홉킨스대에서 철학 박사과정을 밟고 투자 세계에 입문했다. 나는 박사과정 시절 체계적으로 배운 철학적 사고법을 투자에 적용해서 기록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지금 월스트리트의 주류는 인공지능이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철학에 기초한 인간의 투자를 옹호한다.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투자자가 철학적 탐구와 통찰을 통해 새롭게 변화하는 세상의 구조와 현실을 이해할 때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빌 밀러는 인공지능이 점령한 월스트리트에서 인공지능에게 대체되기는커녕 서울대학교 유기훈 교수팀이 미래사회보고서에서 예측한 제1계급처럼 인공지능들을 비서같이 거느리면서 최고의 실적을 올리고 있다. 한마디로 그는 인공지능의 주인으로 살고 있다. 그리고 그 비결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철학을 들고 있다. 여기서 잠깐 우리나라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나라 기업계가 지난 10년 동안 철학을 열심히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문학을 열심히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혁신을 일으키지 못한 것은 철학, 인문학을 지식적으로만 접근했기 때문이다. 뭐랄까 철학, 인문학서를 읽고 철학 강의, 인문학 강의를 듣고 이 두 가지에만 치중했다고나 할까? 우리나라 기업계의 철학, 인문학 열풍은 실리콘밸리에서 온 것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그렇다면 실리콘밸리의 기업가들은 우리나라 기업가들처럼 철학, 인문학을 공부하고 있을까? 아니다. 실리콘밸리의 기업가들은 철학, 인문학을
자신의 사업과 IT 기술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뭐랄까, 그들은 철학자이면서 CEO이면서 IT 과학자이자 IT 기술자라고 할까? 그들이 경영 자문을 구하는 철학자들도 마찬가지다. 대학이라는 울타리에 갇힌 채 죽은 지식만 파고드는 철학자가 아니라 지금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는 지식, 즉 기업, 경영, IT, 인공지능 등에 관해 탁월한 지식을 갖춘 철학자에게 경영 자문을 구한다. 피터 틸은 실리콘밸리의 인공지능 천재들이 스승으로 받드는 사람이다.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와 특히 경영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가장 훌륭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는 오직 철학이라고 외치고 있다. 실제로 그는 자신의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업 펠렌티어의 철학자를 CEO로 앉혔고 펠렌티어를 전 세계 국가 정보기관이 찾는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마치 빌 밀러가 월스트리트에서 그랬듯이 피터 틸과 앨렉스 카프는 인공지능은 절대로 가질 수 없는 인간 고유의 능력인 철학적 사고를 통해 인공지능을 비서처럼 거느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실리콘밸리의 새로운 기록을 써 나가고 있다. 두 사람뿐만이 아니다. 실리콘밸리의 기업가들은 모두 철학을 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관련 기업 경영자일수록 치열하게 철학을 하고 있다. 인간 고유의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도구, 그 어떠한 강력한 인공지능도 무찌를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철학이기 때문이다. 덕분에 지금 철학은 실리콘밸리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제 당신은 진짜 철학을 해야 한다. 철학자들의 사고법을 도구 삼아 자신의 머리로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아니, 철학자들의 사고법을 뛰어넘어 자신만의 사고법을 창조할 수 있어야 한다. 당신의 내면에서 논리적으로 다듬어진 생각들을 설득력 있게 글로 쓸 수 있어야 하고 당신의 글을 사람들과 가슴으로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실리콘밸리의 천재들은 다음 세 주제를 깊이 생각하고 글로 쓰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를 권하고 있다. 첫째, 나는 누구인가? 둘째, 나는 왜 사는가? 셋째,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세 질문을 이렇게 확장시켜 보기를 권한다. 첫째, 나는 이 일을 왜 하는가? 둘째, 내가 속한 조직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셋째, 인류 사회의 공존과 발전을 위해서 우리 조직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CEO들에게는 다음 세 주제를 깊이 생각하고 글로 쓰고 임직원들과 나누기를 권하고 있다. 첫째, 미래에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IT 기술, 특히 인공지능 기술은 무엇인가? 둘째, 내가 앞으로 진지하게 연구하고 준비해야 할 미래형 조직의 모습은 무엇인가? 셋째, 새롭게 형성된 미래 사회에서 경영자로서 직면할 문제들과 해결책은 무엇인가? 일본이 2020년부터 전격적으로 도입하는 국제 바칼로레아는 다음 6가지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토론하고 대화하고 글쓰고 나누기를 권하고 있다. 아니, 이 6가지 주제를 가지고 교사와 학생들이 사고, 대화, 토론 쓰기, 나누기를 통해서 스스로 교과서를 만들고 학습하는 교육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나, 우리는 누구인가? 둘째, 나 또는 우리는 어떤 장소와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가? 셋째, 나 또 우리는 스스로를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가? 넷째, 만물은 어떻게 기능하고 있고 세계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다섯 번째, 나 또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를 조직하고 사회를 체계화할 수 있는가? 여섯 번째, 나 또 우리가 지구에서 다른 생물들, 다른 사람들과 공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8-6 바라보고 나누고 융합하라. 의과대학에서 소설 창작을 가르친다면 의대생들이 수업 시간에 소설을 집필한다면 믿을 수 있겠는가? 미국 컬럼비아 의대는 그렇게 하고 있다. 미래의 의사가 갖춰야 할 필수적인 능력이 환자의 심적, 육체적 두려움과 고통에 공감하고 환자와 질병을 창의적으로 대하는 것인데 소설 창작이 이를 잘 키워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일본 인공지능 교육 혁명의 뿌리인 프랑스 바칼로레아는 철학과 더불어 문학이 필수다. 프랑스 대학들은
시, 소설, 수필, 희곡 같은 문학작품을 읽고 소화한 뒤 소논문을 쓴다. 그리고 이를 다른 학생들과 나눈다. 트리비움에 수사하게 입각한 문학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학교 시험과 대학 입시에도 문학이 등장한다. 학생들은 문학작품을 읽고 분석한 뒤 자신만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소논문을 쓴다. 시험관이 제시한 문학작품을 발췌해서 읽고 시험관의 질문에 답하는 구술시험도 있다. 학생과 시험관이 일종의 문학 토론을 한다고 보면 될 것이다. 가장 창의적인 분석을 하고 이를 글로 가장 잘 쓰고 가장 잘 설명한 학생이 가장 좋은 점수를 받고 가장 좋은 대학에 진학한다. 미국, 유럽, 일본의 CEO들이 인공지능 시대를 앞두고 자기개발 차원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가 철학과 문학이다. 대표적으로 실리콘밸리는 지금 철학과 문학의 전성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철학자와 문학가가 할리우드 스타 부럽지 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물론 이들이 하고 있는 철학과 문학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철학과 문학이 아니다. 철학자와 문학가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철학자와 문학가가 아니다. 미래를 통찰하고 시대 변화를 주도하고자 하는 CEO들에게 영감을 주는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을 혁신적으로 성장시키는 CEO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리더로 만들어주는 철학과 문학이다. IT 철학과 인공지능 윤리 등은 물론이고 기업 경영과 기업 문화 등에 정통한 철학자와 문학가다. 인공지능 자율주행차가 전 세계의 도로를 뒤엎는 일은 일어나기 힘들 가능성이 높다. 한마디로 실리콘밸리는 인공지능의 윤리 도덕적 문제를 철저히 산업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실리콘밸리에서 철학, 도덕, 윤리학이 이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에는 이런 이유도 있다. 한편으로는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미래에는 인공지능이 마주할 윤리 도덕적 문제를 미리 헤아려 짐작하고 이를 해결하는 능력을 가진 기업과 인재가 인공지능 산업의 리더가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 세계적인 인공지능 기업들과 하버드, 스탠버드, MIT 같은 세계적인 대학들이 인공지능 윤리연구소 등을 세우고 인공지능의 윤리 도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리고 선진국의 미래형 학교들이 윤리, 도덕, 철학을 교육과정의 핵심 중 하나로 꼽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산업의 1인자를 키워내고자 하는 목표를 가진 일론 머스크의 에드 아스트라는 아예 교육과정 전체를 인공지능 중심의 미래 사회에 필요한 윤리, 도덕 문제를 미리 예측하고 이에 대한 판단 능력을 기르는 내용으로 도배하다시피 하고 있다.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나라는 선진국과는 달리 인공지능이 마주한 윤리 도덕적 문제에 영감을 주는 문학작품이 전무하다시피 하다는 것이다. 인공지능은 윤리 도덕적 문제를 판단하고 해결하는 능력이 없다. 이는 인간의 영역이다. 윤리 도덕적 문제를 판단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고 싶다면 철학, 특히 윤리 도덕학과 문학의 융합을 추구하라. 예를 들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인 니코마코스 윤리학의 관점으로 도스토옙스키가 집필한 죄와 벌을 읽어보라. 그리고 죄와 벌이 다루고 있는 윤리 도덕적 문제들을 인공지능 시대의 인류가 마주할 윤리 도덕적 문제들에 대입해보고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보라. 나는 감히 말하고 싶다. 이제 앞으로 당신이 추구해야 할 철학과 문학의 융합이라고. 아니, 이미 시작된 인공지능 시대에 인공지능 강국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있는 우리나라가 반드시 추구해야 할 철학과 문학의 융합이라고 말이다. 8.7 문화인류학적 여행을 경험하라. 문화인류학적 여행이란 적게는 몇 개월, 많게는 몇 년 동안 현지에 거주하면서 현지인들의 삶에 깊이 녹아드는 여행을 말한다. 뭐랄까, 나와 전혀 다른 환경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들의 진짜 문화를 온몸으로 경험한다고 할까? 이런 여행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하면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근본적으로 바뀐다. 세계 수재들이 미네르바 스쿨을 택하는 이유. 2014년 개교한 미네르바 스쿨은 하버드, 예일, 스탠퍼드대보다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으로 유명하다. 실제로 미네르바 스쿨과 하버드, 예일, 스탠퍼드 등에 동시 합격한 학생들은 보통 미네르바 스쿨을 선택한다. 2019년 기준 설립된 지 고작 5년밖에 되지 않은 이 대학이 이토록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교육과정이
철저하게 인공지능 시대의 리더를 기르는 데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하버드, 예일, 스탠퍼드 등도 인공지능 시대의 리더를 기르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의 전체적인 시스템과 분위기는 3차 산업혁명 시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미네르바 스쿨은 모든 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향해 있다. 하여 지금 미래를 냉정하게 내다보고 있는 세계의 수재들은 하버드, 예일, 스탠퍼드 대신 미네르바 스쿨을 선택한다. 미네르바 스쿨의 교육과정은 문화인류학적 여행 그 자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대학의 기숙사는 한국의 서울,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영국의 런던, 독일의 베를린, 대만의 타이베이,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 인도의 하이데라바드에 있다. 학생들은 4년 동안 이 도시들에서 거주하면서 현지 문화와 산업을 배운다. 물론 인문학, 수학, 과학, 인공지능 등도 배운다. 교육 방식은 하버드 의대가 2019년에 도입한 플립 러닝이다. 미네르바 스쿨이 학생들로 하여금 4년 동안 문화인류학적 여행을 하게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문화인류학적 여행을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회들을 연결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데 이 문화 연결 능력이 인공지능은 절대로 가질 수 없는 인간 고유의 능력인 공감 능력과 창조력 상상력을 크게 길러줄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제프리 다이어와 그레거슨의 연구는 미네르바 스쿨의 판단을 지지하고 있다. 두 사람은 경영 전략과 리더십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데 애플이나 아마존 같은 세계적인 기업의 창업주 25명, 혁신적인 제품을 발명했거나 창조적인 기업을 세운 사람 500명, 창의적이고 혁신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기업 임원 3,000명을 무려 8년 동안 연구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 세 그룹, 그러니까 3,525명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이 탁월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의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의 원천은 어디서 비롯됐을까? 여기에 대해서 두 사람은 이렇게 설명했다. 그들은 문화인류학자처럼 관찰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은 문화인류학에 기반을 두고 있다. 제프리 다이어와 할 그레거슨이 연구한 창조적 혁신가들은 대부분 문화인류학적 여행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다. 대표적으로 스티브 잡스는 애플을 창업하기 전 인도에서 약 8개월 정도 문화인류학적인 여행을 했다. 후일 잡스는 이때 인도 여행이 자신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고백했다. 문화인류학적 여행의 본질은 현지에 얼마나 오래 있었느냐가 아니라 현지인들과 얼마나 밀접한 인간관계를 맺었느냐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자신을 얼마나 바꾸었느냐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이 현지인들과 친구 또는 가족처럼 지내려면 기본적으로 몇 달은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적게는 몇 개월이라고 한 것이다. 그렇다면 비록 현지에서 단 며칠을 머물렀지만 현지인들과 깊은 인간관계를 맺고 이를 통해 세상과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을 변화시킨 사람은 어떨까? 문화인류학적 여행을 한 것일까? 아닐까? 당연히 전자다. 나의 여행이 특별했던 것은 현지에서 10년에서 30년씩 살면서 현지인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조건 없이 내어주면서 살아온 사람들, 그러니까 선교사들과 함께했기 때문이다. 이들과 현지에서 생활하는 하루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깊고 풍부하며 강렬하다. 선교사들과 오랜 세월 가족 이상의 관계를 맺고 살아온 현지인들이 여행자를 처음부터 가족으로 받아들여주기 때문이다. 당신이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선교사들은 오히려 비기독교인을 더 환영한다. 폴레폴로의 문화인류학적 여행도 늘 비기독교인이 훨씬 많다. 하지만 그들이 포교를 당한 적은 없다. 물론 선교사의 진심 어린 기도를 받은 사람들은 있다. 허나 이 또한 선교사의 헌신적인 삶에 감동받은 비기독교인들이 스스로 요청해서 이루어졌다. 한편으로 나는 폴레폴레의 공식 여행과 별도로 적지 않은 사람들을 현지 선교지로 보내서 적게는 한두 달, 많게는 6개월 이상 문화인류학적 여행을 하게 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이 말을 하고 싶어서다. 만일 당신이 하고자 한다면 문화인류학적 여행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당장 SNS에 들어가서 선교사를 검색해보라. 당신에게 세계 최고의 문화인류학적 여행 경험을 넘치도록 선물해 줄 수 있는 세계 최고의 문화인류학적 여행 전문가들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 선교사들과 교류하라. 설령 단 며칠일지라도 문화인류학적 여행을 경험해보라.
스스로 문화인류학적으로 성장시켜보라. 새로운 시대는 기계처럼 사는 인간의 시대가 아니다. 가장 인간답게 사는 인간의 시대다. 당신을 가장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여행, 그것은 문화인류학적 여행이다. 8 마지막. 나에서 너로 우리를 보라. 일본을 비롯해서 미국, 영국, 독일, 호주, 핀란드 같은 인공지능 선진국들은 도대체 왜 봉사를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교육의 핵심 주제 중 하나로 삼았을까? 인류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고통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누군가들을 조건 없이 섬기는 것은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귀하고 숭고한 무엇이기 때문이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공감과 창의성이 결여된 봉사활동은 별 의미가 없다. 4차 산업혁명 시기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가질 수 없는 능력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하는 소리가 아니다. 원시 시대든 인공지능 시대든 기계적으로 하는 봉사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몇 년 전의 일이다.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봉사활동까지 열심인 지인으로부터 우리나라의 10대 3명이 아프리카의 식수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것도 중고 압력 밥솥으로 말이다. 며칠 뒤 나는 그 10대들 중 한 명을 만나서 아프리카 식수 프로젝트에 대해 배웠고 홍콩과 에티오피아를 경유해서 탄자니아도 갔다. 현장에서 직접 두 눈으로 보니 압력밥솥 식수 프로젝트는 혁신 중의 혁신이었다. 부엌에서 흙으로 구멍 2개짜리 화덕을 만든 뒤 한쪽 구멍에 압력밥솥을 설치하고 밥솥 안에 모래와 수초로 정수한 물을 넣고 화덕에 불을 떼면, 그러니까 다른 쪽 구멍에 냄비나 프라이팬을 올려놓고 평소대로 식사 준비를 하면 밥솥 안에 물이 끓으면서 수증기를 다량으로 생성하고 이게 밥솥과 연결된 작은 관을 타고 물통으로 가서 순수한 물이 되었기 때문이다. 정말이지 이 압력밥솥 식수 프로젝트는 설치, 사용법, 비용, 효율 등 모든 면에서 최고였다. 도대체 이 3명은 어떻게 이처럼 멋진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또 실현할 수 있었을까? 내가 보기에 그들은 아프리카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자라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스스로에게 우리가 아프리카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먼저 했기 때문이다. NGO에서 제시하는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따르는 대신 자신의 두뇌와 가슴을 믿고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을 10분 발휘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NGO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따르는 것이 나쁘다는 말은 아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특히 그 봉사활동 프로그램으로 혜택을 받을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다. 그리고 문화인류학적 여행의 달인이라면 모를까 현실적으로 봉사활동 초보자는 NGO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현장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해외 현장의 경우는 언제든지 사고가 날 위험성이 있다. 이 경우 NGO의 매뉴얼은 큰 도움이 된다. 3명의 10대 역시 NGO에서 일하던 실무자들이 만든 팀에 소속되어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압력밥솥 식수 프로젝트를 아프리카 현장에서 실시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웠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조언하고 싶다. NGO와 함께하라. 다만 종속되지는 마라. 당신의 두뇌와 심장에 창조적 자유를 허락하라. 새로운 눈으로 봉사활동을 바라보라. 혁신하라. 매뉴얼 중심의 봉사활동 프로그램들을 물론 쉽지는 않을 것이다. NGO라는 조직의 벽에 부딪힐 것이다. 기억하라. 그 벽을 만났다는 자체가 당신이 창조적 혁신을 하고 있다는 증거임을. 그리고 이해해라. 벽은 벽을 세운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껏 해온 방식이 최선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을 공감시킬 때 사라지는 것임을.